첫 번째 장부터 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 아무튼 주택 정책의 본질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택 정책에 어떤 목표가 있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국가는요, 그 사회 발전 유지를 위해서 어떤 틀을 제공해. 법적인 틀. 이 사회는요, 또 뭐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규범, 규제가 있게 마련인데요. 이제 주택에 대한 규범과 규제, 또 주택 정책에 대한 어떤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 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죠. 두 번째는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생산의 조정, 사유재산의 제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한다. 네, 좋은 취지죠. 이게 너무 심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요. 또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 관여,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은 거기서 오는 또 폐해가 많게 되는데 경제 체제나 이런 정책을 너무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면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각 그 정치적인 연관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정책이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하고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 발전과 유지를 위한 법적인 틀의 한 가지,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해서 개입을 하니까 생산, 사유재산 제한, 뭐 이 두 가지, 재분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론적 틀 위에서 주택 정책을 설명해 볼 수 있다면은 왜 이렇게 됐나? 결국 이 두 가지를 하니까 시장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너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작동 원리에 맡겨라 하는 게 이제 가장 왠지 고전적이면서도 어, 너무 개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어떤 움직이는 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맡겨야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긴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시장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실패. 결국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이유도 시장 실패고 또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서로 이것은 약간씩 정부에서는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론 때문에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정부에서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실패하니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에 맡겨라 이러는 것도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에 이 두 가지 실패가 있었으니 다른 주택 정책을 또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볼 수 있는데 과밀 공중보건 위생 문제, 인간 정주 환경 전반을 개선하게 되고요. 과밀 공중보건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결국은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위생 문제도 생기게 되겠고요. 또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개선을 해주겠다. 그래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있는 거죠. 이 국가 개입의 이유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은 계급 간의 갈등에 기초를 해가지고요. 어, 유물론적인 그 사상이잖아요. 주택정책을 계급투쟁의 산물, 지배계급의 어떤 이익의 확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을 읽어보면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긴 방대한 내용의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한 번씩 꼭 읽어봐야 될, 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요. 본인이 시간이 되고 읽고 싶다면 이런 책들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판단, 비판해 볼 수 있는 거죠. 책을 보고요. 네,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 두 가지 접근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시장 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개입의 시장 실패 이유는 이거죠.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또 시장 실패를 하니 어, 자본주의 아니면 시장 작동 원리에 맡겨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개입 이유와 목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또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택정책의 목표와 국가 개입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X축은 생산의 조직화, 재분배, 그리고 복지를 얘기하고요. X축, Y축은 법, 질서, 국방, 그리고 전통적 가치 유지가 되니까 Y축이 이제 보수주의가 되겠고, X축은 강력한 개입을 선호한다는 거죠. X축은 강력한 개입, Y축은 미온적인 개입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은 뭐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쪽이 많고요. 보수주의 쪽이죠. 보수주의, 미온주의 쪽, 미온적인 개입을 하시는 그 어떤 사상들은 신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뭐 이렇게 축을 X축과 Y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X축은 생산의 조직화, 재분배, 복지를 위한 거고요. Y축은 법과 질서, 국방, 전통적 가치. 그러니까 보수주의고 미온적인 개입을 선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론적 목표 말고도 어떤 이론적 틀 위에서 주택 정책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택 정책을 설명했던 사람들이 이론적 틀 위에서 이게 멜페스와 뮤리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멜페스야 뮤리아인데 중요하면 중요하다.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론적 틀을 주창하신 분들은 뭐 알아두면 나쁠 게 하나도 없겠죠. 아, 이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표를 보고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가 또 개입을 하게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또 뭐죠? 단점이 나타나게 되면 또 자유시장에 맡기려는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주택정책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택정책의 완화와 강화. 이런 식으로 자꾸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시장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보시면 정치제도, 정치가 제일 중요하죠. 뭐 보수 정권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회 정권이냐, 급진적인 정권이냐, 정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제도다,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뀔 수가 있다. 충분히. 뭐에 의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경제 수준과 사회 심리적인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뭐 오늘 1시간, 2시간, 뭐 1시간 이상 얘기해도 짧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린 주택 정책 논이다 보니까 그 주택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개입이 따르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죠. 부동산과 주택과 굉장히 넓은 그 분야로 생각해야 된다. 사회과학 분야의 어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보았던 그 공부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이 주택이나 부동산에 접근이 아주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한 줄, 뭐 몇 줄 강의를 듣고 아니면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사회 전반에 대한 공부를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그 국가 개입 이유 3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배분상의 문제. 그러니까 지역 간, 또 여러분들 계층 간, 산업 간, 뭐 또 이유가 많지만 이렇게 가장 크게 나눠봤을 때 지역, 계층, 산업 부분 간에 불평등이 있죠. 그러니까 배분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 배분상의 문제는 이제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 배분해 주겠다. 그나마 좀 더 비슷해지게끔. 이런 문제죠. 두 번째는 경제 안정 성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택이라는 거는 장기간의 어떤 생산 기간이 필요해요. 장기간의 생산품이 되다 보니까 뭐 3년, 5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5년 걸릴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안정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국민 경제가 장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산 배분이 느려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또 불편함, 불평등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는데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욕구,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 이 단계 중에 이게 한 뭐 안전의 욕구도 되겠고요. 생존 본능의 욕구도 되겠는데 아무튼 뭐 가장 이것이 충족이 돼야 최상의 욕구, 자아개발이나 뭐 이데아, 실현 그런 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모습은 우리 최상위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배고파서. 죽고 배고파. 일단 그 생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죽고 배고프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죽어서. 의식도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후세계는 아무도 현재까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공부할 수 없죠. 공부보다 더 나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또 어떤 행복으로 가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개입 정도에 따라 세 개의 부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국가 경제 수준이요. 정치 이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경제 수준과 정치 이념.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진국을 보면은 주택 정책이 국가 발전 정책들, 경제 정책이나 그 비중이 낮지가 않고 높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인구당 뭐 주택이 한 채다. 이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미 선진국들은 주택 보조금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 주기도 하고요. 뭐 정부가 국민에게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요. 뭐 저희 나라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바우처 제도도 이제 도입이 돼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선진국의 어떤 장점들을 따다가 우리의 국민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택 정책에는 주택의 어떤 적정한 입지 문제가 고려되고 있어요. 그 적정 입지 문제라는 거는 하여튼 주택은 부동산은 입지인데 그 좋은 입지에서는 소득이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소득층 문제라는 거는 또 공공임대나 아니면 사회주택, 영국처럼 사회주택이 발달된 국가는 영구임대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도 보통 50년 정도면 뭐 거의 평생 공짜로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구임대, 뭐 영국은 사회주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보면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습니다. 영국은 제가 아직 정확히 그 사회주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만 해도요. 서울 중심부에 영구주택이 많다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임대주택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심부에 짓고 이러진 않았어요. 오래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이제 신도시 같은 데도 약간 신도시 중에서도 약간 변두리 지역에다가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좀 외진 곳에다가 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을 많이 줬어요. 그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다가 노른자 위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중에서도 변두리 지역, 값싼 땅값이 싼 지역에다가 영구임대 주택과 뭐 분양주택도 혼재해서 지었던 건 확실한데 그 지역에서 가장 싼 곳에 일단 입지가 정해지죠. 민간에서 고급스럽게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부영건설은 민간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공공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안 좋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영구나 공공임대주택 사시는 분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인데 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 신도시는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입주가 되고도 10년이 돼야 뭔가 완성이 되는 게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이 먼저 지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이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면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도 10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다기보다는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인프라하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데 아파트 뚝딱 지어지고 모든 게 완공되지는 못해요. 아파트 짓는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됐단 말이야. 아무튼 현실은 그랬고 그래서 그분들은 외곽 같은 신도시라도 외곽, 서울이라도 외곽에 있다 보니 오히려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자가용으로 다녀야 되는데 저소득층이고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인데 중고차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오히려 차들이 좋았어요.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도 한참이라기보다는 일반 버스보다는 일찍 들어왔지만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불편하고 장애인도 많고 하니까 버스 타기도 힘들고 하니
자가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신도시 영구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프라 때문에 다른 비용들을 더 지불하고 값싸게 편하게 뭐 나름대로는 영구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입지의 문제. 그래서 공공이나 영구임대도 지하철이 잘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입지가 좋은 곳에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나라에서. 그건 참 아무튼 좋은 취지예요. 입주민들이 원래 원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글쎄 이제 꼭 뭐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이런 교통시설이 좋은 곳들에 위치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강력한 개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부녀자들 뭐 이렇게 주된 대상으로 하고 도시지역, 농촌지역보다는 우선순위가 됐었던 거죠. 도시지역이.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세계사 흐름하고 비슷한데 산업혁명 기준과 전을 나누게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산업혁명 후에 도시 문제가 발생되면서 도시에 집중한 인구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이 정책을 도시 주민에게 적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오히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삶. 이렇게 치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열하진 않다. 물론 몸이 고되고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뭐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은 있지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치열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 주거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었고 인간은 그 의식주로 생존권을 유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기본적인 그 수준을 국가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 기본마저도 자신이 해결이 못하고 계속 국가가 도와준다? 그럼 참 그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장애인, 뭐 노약자, 부녀자, 사회 취약계층 정말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소득이 낮았다? 그럼 도와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사지 육신 말짱하고요. 건강하고 혼자 자립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의존하려고 그러면 계속 의존형 인간이 된다. 그게 몸에 밴다? 그럼 그게 바로 자신인 거죠.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편해.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본성이라는 거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걸 얼마나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강하고 잘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사회에서 지켜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고 건전한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노력해서 더 잘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발전의 문제죠.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내 모습은 어떻게 하고 살까 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무조건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공짜에 대한 기쁨이 있죠, 사실은. 그 소소한 기쁨.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대가 없는 공짜도 없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가장 큰 공짜가 가장 큰 나를 피폐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지가 돼야 되겠죠.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하나의 그 시도에 아니면 구별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주택공급 배분시장 개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좋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잘 알거든. 그러면 가장 작은 데서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하던 지방정부에서 관여를 하던 비리와 부패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게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 비리와 부패가 생기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재정 상태도 정확히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갖고 할 수는 없는 거는 맞는데 굉장히 좀 또 이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파헤치지 않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또 많다 이거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은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책이 나온다면 좋겠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반드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가 개입 정도를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정책 조금 전에는 어디?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택정책을 봤죠. 사회주의와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은 여기들의 주택 정책을 보겠습니다. 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도시 집중과 불량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 발전 정책상 주택 정책에 열악하다. 소비자 주택 구매가 미흡하고 공공주택을 위해서 정부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나 3세계들은 어때요? 사회주의는 폐쇄적이야.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5가지 현상. 근데 이제 제3세계는 개발도상국이야. 그러면은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나라다 보니까 주택이 지금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80년대까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 나라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루틴처럼 지나가는 거죠. 국가 발전 정책상 주택 정책이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도 이게 뭐 주택 정책이 3만불 시대라고 하고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제 판단에는 억지스럽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때그때 뭐 포퓰리즘? 그 포퓰리즘이란 정치표를 얻기 위한 거잖아. 그런 위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개판이죠, 한마디로.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누더기란 단어가 딱 맞죠. 안타깝습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더기를 뜯어 고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에 와서. 소비자 주택 구매력, 돈이, 경제력이 선진국처럼, 선진국 국민들처럼 되지 못하니까 아직은 주택 구매력이 미흡하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고 돈을 잘 벌어야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걷고 잘 돌아가는 선진국으로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 국가에서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도 이래서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을 한 나라가 중국인데 뭐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 굉장히 있긴 있지만 그 개념만 있는 거야. 프랑스, 독일.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절충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뭐 그런 개념을 쓰기도 하고 뭐 결탁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사회주의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은 주택정책이 좀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80년대 정도, 60년, 70년, 80년. 그런데 8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지금 역사가 4, 50년도 안 됐어요. 주택정책이 80 몇 년, 5년인가 4년부터 도입이 되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다 보니 제대로 된 거 4, 50년도 안 됐어요. 근데 100년이 넘은 유럽과 유럽의 그 주택정책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루틴을 밟고 가정을 밟고 지나왔기 때문에 유럽은 안정된 주택정책과 최선의 최고의 그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짧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개발도상국 정부 시장계획과 주택정책의 목표는 도시빈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죠. 아무래도 뭐 선진국이 돼도 도시빈민에 대한 주거 안정을 목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도국은 더 많다는 거지. 제한적이야, 공공주택이. 그래서 도시빈민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도 주택이 막 자가주택이 보급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권력, 재력 가진 일부 특권층이 차지해서 자기가 받아서 세를 놓는다든가 판다든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이 공공주택을 가지고. 그런 악질들이 제가 좀 단어가 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는 시간으로. 그 악질,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투기꾼이었죠. 그런 사람을 잡는 게 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국가가 빈민층과 열악한 분들에게 주택을 배분하고 나눠주려고 살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돈 있고 재력 있고 정보 있는 7, 80년대 복부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투기꾼입니다. 잘 살지 못할 시대에 그 열악한 사람들 거를 갈취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투기꾼입니다. 지금 거의 물론 죽을 때까지 부의 평등화가 생길 일이라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빈민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에서 지원해줘야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많이 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걷고 많이 평준화 됐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도 아닌 그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예전에 더 못 살았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양극화 굉장히 더 심했습니다. 완전히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집도 없고 청계천에서 제가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계천 지금 이렇게 복구를 했지만 복구하기 전에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청계천 고가다리 있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축가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설계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놨고요. 전쟁이 끝나고 처음부터는 청계천은 저렇게 고가다리라는 것도 없고 유유히 저렇게 물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 없는 사람, 전쟁으로 폭격 맞아서 집 없어지고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 또 저기 시골이라는 표현,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종이 폐지 줍고 뭐 깡통 줍고 이걸로 생활했던 너무너무 처참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7, 80년대 투기꾼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적폐고 잡을 사람들인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복부인들을 보고 부동산을 보면 돈을 버는구나. 뭐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모아서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정말 정보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보가 돈이라죠.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죠? 개발을 아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어디겠어요? 정부나 공공기관 아닙니까? 7, 80년대는 미스메디어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 투기를 했겠어요? 투기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투기꾼일까요? 진정한 국민이 투기꾼일까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그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어느 쪽에서의 정보일 거예요. 일반 국민들, 백성들은요, TV도 없었고, TV가 있었다 해도 라디오 들어도 그런 정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도 없었고, 이렇게 공중파 방송, 뭐 지상파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정보는 지금 많아요. 가짜 정보도 있겠고, 진실한 정보도 있겠고, 이렇게 홍수의 시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아는 사람이 뒤통수 치고요. 아는 사람은 해먹어도 면전과 이장과 서기를 해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솔직히 무지한 백성 국민들이 뭐를 투자를 합니까? 돈도 없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좀 화딱지 나죠. 뒤집어지죠. 정말 누가 투기꾼이고 나라의 도둑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도시계획 등의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요. 법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토지개발, 조세는 세금이죠. 주택건축재료 수입자는, 또 개발도상국은 금융제도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어떤지 저떤지 잘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주택 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정부의 직접적 공공주택 공급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개도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개도국이었는데 그 시기를 벗어난 게 80년대까지인데 88년 이후로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88년 서울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부터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2010년, 20년 들어서 3만 불이 됐어요. 40년 걸렸네. 그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국은 3, 40년이 걸렸거든요. 선진국의 시작으로 개도국의 탈피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못 입고 못 살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됐다. 뭔가 한참 주택 구매력이 부족했어요. 정부의
주택 공급도 제한적이고 소비자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의 어떤 정부 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주택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모든 게 이제 미흡하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어차피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택 체계 및 정부 개입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주택 체계를 보시면 자유방임주의가 있고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와 신보수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순국가가 조종하는 나라, 사회주의 중에서도 권력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요. 민간 경제에서 최소한의 공공주택 부문을 해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그렇지만 공공주택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만 해주겠다. 남발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뭐 북미 쪽이 되겠고요. 시장에 의해서 주택 공급 자가 소유하는 게 맞다.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겠다. 미국은요. 캐나다랑. 그리고 사회복지와 신보수주의는 영국을 택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요.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심했죠. 주택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영국이 산업사회로 제일 먼저 들어섰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다 보니 폭발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많아. 그 사람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겠죠. 농촌에는 얼마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표를 잡으려면 마음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영국도 주택 문제가 됐던 거죠. 문제예요. 포퓰리즘이. 자유국가에서 거의 신보수주의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민간 경제가 원칙이지만 공공주택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큰 게 아니에요. 정치가 개입을 했던 거죠. 정치인들 표 받으려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발전을 한 게 이제 뭐 영국과 미국인데 캐나다 뭐 이런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인간들은. 목적 없이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대가 없이 받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 공짜 없이. 집을 받으면 표를 줘야죠. 그래서 집을 받고 표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못하면 더 못 살게 되고 잘하게 되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건 없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지. 시장에 의한 주택 공급, 공공부문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부문 주택이 뭐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반반이면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에 의한 주택 공급,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 공급이 많이 차지한다. 거의 많이.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 공공의 통제를 하고요. 민간인 시장 경제도 채택해. 주택 소유, 주택 금융이 정부의 조종하에 있다. 사회주의는 중국인데요.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뭐 이렇게 도입은 했는데 계획 경제하에 주택 상당 부분 개인 소유를 허용한다. 그렇지만 토지는 어때요? 토지 국가 소유다. 건물만 이제 중국 건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를 허용을 못 해준 거는 그런 이유는 아니겠고 공산주의다 보니까 국가 거다. 건물을 언제든지 허물고 또 지을 수 있고 토지에 대한 사용의 그 원천적인 건 토지거든요. 토지가 중요하죠. 뭐 아무튼 중국은 토지는 사유가 안 된다. 건물만. 국가 조정하에 주택 공급이 되고요. 순사회주의는 북한이죠. 주택을 국가에서 100% 이제
조정을 하고 공급하고 배분합니다. 권력주의는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민간시장 경제를 채택하고요. 전시 행정적 공공주택이 되겠고요. 시장 공급에 의해서 주택정책이 공급이 되고, 여기도 복지, 공공주택을 추구를 하나 미흡하다. 뭐 대안적 주택 공급이 나오는데 부지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 주택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사상에 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주택정책과 주택연구는 사회 분석의 가장 복잡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주택의 사회적 요소로는 주택의 사회적 요소가 있고요. 시장 및 조세에 의한 경제적 분석, 정치적 이념과 세제에 관련된 이론적 분석이 있고요. 또 주택은 하나의 물리적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또 발전과 함께 등장한 제4회 이론 및 경제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되게 단순한 문제가 주택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을 보면 공리주의의 리카도 경제 이론과 연관이 있다. 에드윈 체드윅의 구민법이 있고요. 보수적 이상주의, 초기 산업사회에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이념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초기 산업사회에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조금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프츠베리, 그 다음에 그린이 이런 대안적 제시를 했던 거죠. 사회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가 있는데 19세기에 어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불의, 계급 간 갈등 이런 게 이제 지식인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요. 이 처음에 탄생된 배경은 그 조지 오웬의 합동 농장에 대한 소유 개념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막스, 오웬, 프리에 이런 사람들은 이상적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생산수단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죠. 혁명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강조. 사회민주적 이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때 사회민주적 이상주의가 발생이 됐는데 밀과 그린에 의해서 비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사회 정책적 논의는 광범위한 영역인데요. 클램펌, 캠프, 스미스 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정책적 논의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사회정책적 이런 분석 틀 제시, 논의와 분석이 좀 다른 거죠. 분석 틀 제시는 던리비 오리어리가 이제 던리비 오리어리가 이론 분석의 틀을 제시했어요. 국가 이론. 클램펌은 사회 정책에 유용한 세 가지 시각을 제시를 하게 됐는데 다원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조합주의 이렇게 제시를 했다. 세 가지를. 다원주의 뭐 아시겠고 신마르크스주의도 조합주의. 사회 정책으로서의 주택 정책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 정책의 사회 정책적 논의를 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게 클램펌이에요. 클램펌.
클래펌. 다원주의.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이다. 다두정치체계. 사회계획의 목표와 국가 내부의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요. 행위, 가치, 욕구 등을 집단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원주의. 신마르크스주의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뒀어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뒀고, 조합주의는 산업계의 대표와 노조 지도자가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 얻은 정치 권력을 실행하기 위한 시도. 1970년대 중반에 출현한 사고가 조합주의다. 그래서 노동조합 뭐 있잖아요. 노총이라고 하잖아. 근데 너무 강력해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의미의 조합들이 많아. 뭐 주택조합도 있고, 조합이라는 거는 어느 이렇게 같이 소속된 분들의 합동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곳이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사회정책적 논의를 클래펌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런 사상은 이런 거다 하고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책으로서의 주택 정책인데, 시장 경제에서는 주택이 뭐다? 상품이다. 가장 고가의 상품이 되겠죠. 가장 고가의 상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니면 뭐 여러 번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많아야 두세 번이죠. 작으면 한 번. 시장 경제 체제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 주택 복지를 지향하는 체제는 사회민주적 체제이다. 적극적 복지. 적극적 복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적극적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제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뭐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버느냐, 이게 문제잖아. 결국은 뭐 복합으로 이렇게 시장 경제 체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약간 통제 경제주의 해서 두 가지를 쓰는데, 아무튼 그 주택복지를 지향하는 제도는 좋은데, 사회민주적 체제하에서는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하지 않죠. 여기도 사실은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더 또 돈이 어디 있냐, 뭐 당 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권력자들 다르겠죠. 대다수는 다 같이 못 살지만, 아니면 다 같이 비슷하게 살지만, 또 권력층은, 특권층은 그렇지 않겠죠. 세 번째, 현대 도시사회 공중보건 문제가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화로 사람들이 집중하니, 그 사람들의 보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그 보건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요. 도시가 황폐화되니 그걸 막아보자는 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배계급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네 번째는 주택에 대한 사회정책적 논의가 사회산업과 사회발전에 연관된 이런 사회현상, 사회사상과 같이 같은 맥을 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시민의 권리와 사회 서비스로서의 주체가 된다. 그렇죠. 시민의 권리와 사회 서비스로서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택 정책의 본질에